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러시아. 러시아에는 세 종류의 넘버 4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하 40도가 아니면 춥다고 하지마. 두 번째, 4,000km가 떨어진 것이 아니면 멀다고 하지마. 세 번째, 40도 이하는 술이라고 하지마. 이런 독특한 문화와 넓은 영토를 보유한 불공국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오늘은 러시아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워낙 넓은 나라이고 자국민들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덕분에 무궁무진한 자원과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의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는 기회가 열려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수건 사업인 극동 지역의 개발은 세계 국가들의 흥미를 당기게 하고도 남죠. 이러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동서간의 빈부격차입니다. 유럽과 인접해 있는 서쪽은 1인당 소득이 25,000불에서 30,000불 정도는 되지만 극동 지역의 경우는 1인당 소득이 3,000불도 안 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개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장밋빛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광물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호주에서 과거에 그냥 돌멩이로 취급을 받다가 가치가 매우 높아진 광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이죠. 기술이 없었을 때는 가치가 없는 돌멩이였지만 이제는 매우 값비싼 광물 자원이 된 것이죠.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 가장 큰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시차가 무려 11시간이나 난다고 하죠. 이렇게 큰 나라이다 보니 무려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광물 자원이 거의 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광물이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는지도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죠. 이 광물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기술들이 도입된다면 현재의 금보다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극동 지역을 개발하여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두고 싶어 하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지역의 개발을 한국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직접 이곳에 진출해서 광물 개발도 해보고 건설도 좀 해보고 여러가지 비즈니스를 해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도 건설되고 철도도 놓이며 SOC 인프라가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같은 러시아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원래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국경이 가까운 나라끼리는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상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이 매우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서로에게 날을 세우며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이 정도로 심각한 갈등은 거의 없었죠. 그러나 사실 이들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견제 세력을 앞에 두고 잠정적으로 갈등을 묻어둔 것 뿐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서쪽 지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기도 하고 러시아의 중심지다 보니 중국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극동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애초에 러시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중국의 영향세가 오히려 큰 지역입니다. 중국인들이 편하게 국경을 넘어와서 관세도 내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다 보니 슬슬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둘 다 하지 않고서는 살기 어려운 동네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마트에 중국 상품이 즐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막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동부를 개발하면서 천연가스나 다량의 자원을 개발하고 비즈니스도 함께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이 지역을 개발해달라고 의사타진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근면한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국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제안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래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가 바로 러시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점점 돈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는 한국에게 없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죠. 바로 나무와 광물자원, 기초과학입니다. 러시아는 군사 무기와 우주 과학에 있어서도 아주 경쟁력 있는 기초과학 강국이죠.
반면 제조와 산업, 여건, 응용기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게 매우 도움을 줄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까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각국의 정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돈이 된다고 하면 정부보다 기업이 먼저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죠. 기업들이 먼저 타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인지 정부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성과가 필요하니 기업들에게 권고 아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서쪽에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내에서 브랜드 중 1등이라고 하죠. 최근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러시아 생산법인은 지난 24일 반독점청에 GM 공장 인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부시장은 GM 공장과 관련해 현대차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적어도 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미국 자동차 업체 GM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약 3억 달러의 투자로 2008년 문을 열었으나 러시아 경제 불황 여파로 2015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죠. 사실 GM 공장 인수엔 영국 벨라루스 합작 자동차 회사인 유니송과 독일 BMW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실 오래전부터 러시아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명의 많은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규모에 맞지 않게 자국의 자동차 업체는 아부토바즈 라다 말고는 이렇다 할 자동차 회사가 없어 세계 많은 기업들에게 블루오션으로 여겨졌죠. 가능성을 본 현대기아 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순방을 함께 수행한 뒤 귀국한 자리에서 러시아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해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23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에선 작지만 실용적인 차를 선호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 현지 맞춤형 모델인 솔라리스, 글로벌 소형 SUV 크레타, 기아 리오 등이 생산되고 있죠.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프리모르스키 구역에 있는 기존 현대자동차 공장 부지에 엔진 생산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올해 4월 코로나가 러시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자 방역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며 러시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솔라리스 18대를 기증해 의료진이 이동 진료를 다니거나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했고, 모스크바 택시 회사와 계약을 맺고 현지 의료진이 2에서 3개월간 택시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자원봉사단체에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배송하는 데 사용하라며 솔라리스와 크레타 렌터카 100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현대자동차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만들어주었고 자국 브랜드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에서 자국의 아부토파즈 라다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러시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째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제품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검증되었고 러시아에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노력은 삼성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요인이 됐다고 하죠. 더불어 LG 또한 러시아의 브랜드 탑10에 들었는데 2001년 청소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에어컨, 모니터, 오디오, 전자레인지 등 총 5개 제품이 러시아 최고 권위의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러시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반면 극동지역에는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3,000불이니 기초적인 식료품과 생필품, 의류 등을 제조해서 유통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는 것이 전부죠. 하지만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한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2014년과 비교해 2019년에는 1억 3,731만 달러를 기록하며 5년 만에 9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특히 대기업 브랜드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독특한 천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 브랜드의 인기가 높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에 이어 2위의 수입국이 되었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중소기업들도 점점 가능성이 넘치는 극동지역에서 입지를 굳혀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 러시아.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점점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도 그들과의 관계가 좋은 지금 한 발 앞서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 비행장 출신이 미군서 뜬다는데 주한 미군산 공군기지 비행단장 출신들이 사상 천미력인 공군 참모총장 등 미군 수뇌부와 요직으로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공군기지는 세계 해외 주둔 미공군 기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대중 최근적 전초 기지인 군산 공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우수한 인재들을 비행단장으로 보낸 뒤 수뇌부로 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첫 흑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장군의 취임 선서를 취재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6월 9일 미 태평양공 군사령관 출신 브라운 신임 공군 총장에 대한 인준안을 98대 0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백인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고향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간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운 총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 오벌 오피스로 초대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브라운 신임 총장은 이런 기회를 갖게 돼 너무나 영광이며 축복받은 느낌이라고 답했다. 브라운 신임 총장은 조지 H.W.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에서 1993년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 전 미국 무부 장관에 이어 미군 최고 순회에 오른 두 번째 흑인 출신 인사다. 신임 주한 미 70 군사령관도 군산기지 비행단장 출신. 브라운 신임 총장은 35년 복무기간 중 두 번에 걸쳐 2년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근무한 한국통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위 시절인 1987년 4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군산 공군기지 제35전투 비행대대에서 F-16 조종사로 복무했다. 그 뒤 대령 시절인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군산기지 제8전투 비행단장을 지냈다. 그 뒤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지냈고 2,900여 시간의 비행 기록도 갖고 있다. 8전투 비행단장 출신들의 미군 수뇌부 진출은 그뿐 아니다. 지난 6월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70 군사령관에 취임한 스콧 L. 플레어스 중장도 지난 2011년 8전투 비행단장을 역임했다. 70 군사령관은 주한 미공군 중 가장 높은 장성으로 주한 미공군을 지휘한다. 그는 앞서 1996년엔 F-16 전투기 비행교관으로 군산 공군기지 35전투 비행대대에서 근무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 항공, 사이버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플레어스 사령관은 미네소타대 ROTC 출신으로 비행시간은 2,300시간이 넘는다. 7에서 8년 전에도 8전투 비행단장 출신들이 미군 최고 수뇌부에 잇따라 진출했다. 지난 2012년 5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신임 공군 참모총장의 마크 A. 웰시 당시 유럽 주둔 공군사령관을 지명했다. 웰시 총장은 1976년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91년 걸프전에 참전했다. 지난 1997에서 98년 군산기지 8전투 비행단장을 지냈다. 오산기지 비행단장 출신들보다 군산기지 비행단장들 중용. 그 이듬해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주한미군 근무 경험이 있는 필립 브리들러브 유럽, 아프리카 주둔 공군 사령관을 나토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브리들러브 사령관은 1991에서 1994년 용산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 사령부에서 근무했고 2000에서 2001년인 군산기지 8전투 비행단장을 역임했다. 주한미공군 전투기 부대로는 군산 공군기지의 8전투 비행단과 오산 공군기지의 51전투 비행단이 있다. 각각 40여 대의 F-16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오산기지엔 F-16의 A-10 대지공격기, 유의 정찰기 등이 배치돼 있다. 주한미군 측면에서 오산 공군기지가 군산 공군기지보다 더 중요한 두뇌이자 심장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군산 공군기지 지휘관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선 군산기지의 지정학적 특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주미 무관 출신 흔예비역 장성은 미군에게 군산기지는 전세계 미군기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라는 전략적 의미가 잇따라 우수한 엘리트 대령들을 단장으로 보내 경력을 쌓게 한 뒤 요직에 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기지에 공격용 드론 등 배치할 최신형 경납고 건설,
최근 군산 공군기지에 최신형 무인 공격기 등을 배치할 목적으로 3세대 강화 경납고 건립 기공식을 가진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해외 주둔 미군의 드론 전용 경납고 건설은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 처음이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31일 군산 미제 8전투 비행단이 20여 개의 HAS 완공식을 가진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에 완공된 HAS는 무인 공격기 외에 F-35E, B 등 스텔스 전투기 투기도 가능한 규모로 알려졌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 등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또 경납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항공기 엔진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기 및 엔진 배기 시스템 등 최신 설비를 갖췄다. 경납고 건설에는 1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됐다. 군산기지 배치될 신형 그레이글 ER 대항탄도 미사일 중 한 모 등 타격 유도 가능. 그레이글 및 그레이글 ER 신형 무인 공격기가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됐거나 배치될 예정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8년 2월 군산 공군기지에서 그레이글 중대 창설식을 열고 그레이글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현재 주한미군에는 6대의 그레이글이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고 이를 개량한 최신형 그레이글 ER 6대가 연내 군산 공군기지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최신 그레이글 ER은 기존 그레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정찰 및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함정 등 수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도 강화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레이글 ER이 에이테킴스 대함 탄도미사일을 표적 함정까지 유도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원래 땅 위에서 발사돼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최대 사정거리는 300km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2016년 이후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지난 2016년 태평양 사령관 시절 강연회에서 미 육군은 전통적 임무에서 벗어나 지대함 미사일로 해상에 있는 적 함정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 지상 표적뿐만 아니라 함정도 파괴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부대 발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태평양 지역에 이런 첨단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면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등에 있는 잠재적국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개량 작업을 통해 300km 거리의 함정 등 해상 표적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